안녕하십니까. 하루의 경제 주식 마무리 경주마 이재용입니다. 새로운 한 주가 시작이 됐습니다. 3월의 마지막 주, 그 한 주가 시작된 월요일, 오늘 하루는 어떠셨습니까? 박스권 장세 속에서 많은 분들이 참 답답함을 호소하시고 하는데, 오늘도 경주마 함께 달리시면서 장 분석하고 대응 방법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함께 해주실 기수 여러분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월요일이면 늘 이 자리를 지키는 남자, 경제 관련 질문 넣으면 답이 나오는 남자, 경제계의 앤서 토커라고 불리는 남자, 박정호 교수님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박정호입니다. 늘 과찬을 해주셔서 큰일 났네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 오늘 특별한 게스트 두 분을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두 분 소개해 드릴게요. 어서 오세요. 예, 최근에 속도가 붙은 순환매 시장 핀포인트 종목 분석의 귀재시죠. 경주마에서 멘트 작은 것 하나도 놓치지 않고 들어보시면 시장을 주도할 종목들의 힌트가 마구 쏟아집니다. 전업투자자 유태환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정말 빠른 순환매가 나오고 있는 시장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돈의 흐름을 좀 잘 공부하시면 좋은 성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주식 유튜버 주덕 유태환입니다. 네. 예, 오늘도 귀중한 힌트 마구마구 던져주시고요. 네. 자, 이분 저희 경주마에 한번 나오셨었는데 많은 분들이 또 언제 나오세요 하고 기다렸던 바로 그분입니다. 일하고 사고 기다리고 팔아라. WS 정신 아마 기억하시는 분 많이 계실 겁니다. 지난 경주마 출연 당시에 많은 화제를 불러일으켰던 바로 그분. 유튜브계의 슈퍼스타 이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냉철TV 박홍일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아니 요즘 도 닦으세요. 얼굴이 점점 이렇게 광채가 나면서 사람이 이렇게 맑아지나 몰라. 근데 항상 편안하고요. 네. 근데 화면상은 별로 안 그런 것 같은데. 아니 뭘 기대하셨어요? 이 정도면 아주 잘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 새로워진 스튜디오는 어떻습니까? 너무 좋은데요. 저번보다 많이 좋아졌어요. 깜짝 놀랐어요. 너무 그렇죠. 좋아서. 기분이 막 업되시죠? 거의 뭐 메이저 방송사보다 더 좋은 것 같은데. 예. 오늘 그래서 좋은 정보 많이 주고 가셔야 돼요. 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네. 자, 데일리 이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삼성전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반도체 주식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실적은 아주 좋게 나온다고 하는데 주가는 왜 이러는지 모르겠습니다. 전쟁, 원자재, 악재가 많았는데 실적은 좋다고 그래요. 네, 맞습니다. 사실 실적이 좋아질 거는 어느 정도 예상이 됐었습니다. 코로나19가 터지고 나서 많은 기업들, 많은 산업들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하죠. 전통적으로 오프라인이라든가 사람의 손에 힘입어서 진행했던 것을 전산화하고 자동화하는 과정에서 반도체 수요가 많이 늘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번 어떻게 보면 산업 공정의 시스템이 바뀌고 업무하는 방식이 바뀌게 되면 그 뒤부터는 거기에 맞춰서 지속적인 수요가 계속해서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 바로 코로나19는 반도체에 대해서 경제 활동의 의존도를 더더욱 높이는 계기가 됐고요. 그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실적으로는 이어질 것을 모두 다 예측을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주가가 이렇게 될 줄은 잘 몰랐어요. 아니 주가는 실적을 반영한다. 저는 이렇게 알고 있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도대체? 육자는 계속 그려지고 있는데. 근데 그 작년에는 많이 올랐어요. 1월이 최고점이죠. 그 전에 올랐던 거를 생각을 안 해서 그렇지 그 길게 보면은 꾸준히 올랐는데 삼성전자를 보면 차트를 보면 그동안에 실적이 좋아짐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떨어졌었던 경험이 많아요. 그래서 지금 삼성전자 실적은 지금 제가 핸드셋 부분은 그 익스포저가 많이 줄었고 결국은 반도체인데 Q랑 P가 DM 쪽이 조금 빠지다가 양호하게 잘 버텼거든요. 실적은 잘 나올 수밖에 없고 지금 그때 저 외인들이 한참 사서 주가가 고점이었을 때 외인들 비중이 50% 중반, 55%, 60%, 56 뭐 그 정도 선이었는데 지금 외인들이 많이 판 것 같아도 51% 정도? 이게 한 2달 전하고도 거의 별 차이가 없어요. 그렇네요. 그래요? 별 차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10PR 10배 초반 정도인데 영업상은 좋고 밸류에이션도 여기서 주가 더 빠지기 어렵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가장 지금 시장에서 편안한 종목 좀 기다릴 줄만 알면. 근데 너무 급하게 돈을 버시려고 그래 참여자분들이.
돈을 넣어서 내일 이제 수익을 내려고 하는데 네. 기업이 뭐 하루 만에 그렇게 바뀌고 그러지 않아요. 이제. 많이 기다렸거든요. 맞아요. 작년이라니까 신고가 찍었던 게 작년에 이제 이 종목 무조건 사야 돼요. 뭐 이제 다시는 9만 전자는 못 보고 이제 10만 전자 넘어가고 모든 사람이 다 사자 했을 때가 네. 그게 작년 1월이었어요. 아니 8만 전자 때 사서 7만 전자 때 물을 탔는데 6만 됐거든요. 6만 후반 지금 7만 지금 7만 정도인데 배당도 그렇고 그렇게 뭐 많이 빠진 게 아니고 그 전에 네. 다 너무 좋다 그러니까 그때 네. 사실 영업상도 좋은 상황이었어요. 네, 근데 미래에 그 램 사이클이 디램 가격이 좀 빠질 거는 예상돼 있었거든요. 근데 전부 다 좋다 그래서 개미들 동학개미 운동도 하고 막 살 사람도 다 샀어요. 네. 외인 비중도 그때가 이제 그 좀 높을 때였어요. 그 뒤로는 그럼 누가 사줘요? 외계인이 와서 살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지금 6만 9,700원 네. 들어가도 괜찮다는. 저는 괜찮다고 봅니다. 저는 사고 있어요. 저는 SK 하이닉스는요? 하이닉스보다는 삼성전자가 경쟁력이 더 높고 네. 밸류에이션도 삼성전자가 더 편안하고 네. 그래서 뭐 구조적으로 삼성전자를 더 선호하고 있는데요. 삼성전자 그 전에 사놨다가 저는 작년에 줄였어요. 이게 방송에 다 남아 있어요. 저는 줄이겠다고 반 정도 줄였다가 네. 최근에 줄인 거 다시 채워놓고 다시 채워놓고 있어요? 자, 유태환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이게 실적은 정말 계속 좋게 나오는데 왜 주가는 오르지 않고 있느냐라고 생각했을 때 저도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좋은 펀더멘털이라고 보고 있는데 역시 시장을 봤을 때는 이렇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역시 투자 심리를 또 빼놓고 이야기를 할 수가 없잖아요. 네. 그래서 그 부분을 생각을 해봤을 때 이번에 새로운 이제 윤 정부 출범 이후에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통화를 다 했습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이제 시진핑과 다 통화를 했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결국에는 공급망 이슈를 논의를 좀 했고요. 반도체 패권에 대한 내용 이야기를 오고 가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시장 참여자들은 지금은 실적은 너무 좋은데 이렇게 지금 정치적인 상황에서 과연 반도체 패권에서 좀 어디에 뭐 줄을 설 거냐 흔히 뭐 이런 식으로 만약에 오고 간다면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시장 참여자들은 사실상 불확실성을 가장 또 불안해하잖아요. 네. 그 부분 때문에 지금 다소 아쉬운 흐름이 나오고 있지 않나. 물론 저도 이런 부분들이 시간이 지남으로써 어느 정도 좀 해소가 되면서 뭐 주가는 좀 좋은 흐름으로 갈 확률이 높다고 보지만 지금 당장 이 순간을 봤을 때는 이런 불확실성 때문에 선뜻 수급이 좀 연속적으로 붙지 못하는 아쉬움이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씩 떨어질 때마다 담았던 사람들이 많아요. 저도 그랬는데요. 네. 그래서 이렇게 담고 하다가 앞에 U자를 그리면 다 들어가야지라고 생각했는데 사실 앞에 U자를 그리니까 공포가 밀려와요. 여기서 더 무너지면 나는 지금까지 물 탄 게 다 아무 소용없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회사의 영업 상황이 중요한데 네. 지금 실적도 그렇고요. 얼마 전에 오너분이 미국 다녀오셨잖아요. 네. 그 왜 갔냐면 이제 미국의 이제 텍사스의 그 주요 도시들 거기 이렇게 방문하셨거든요. 네. 거기서 이제 그 높은 그 정치인분들 미팅을 하셨어요. 서로 우리 도시에 와달라고. 와서 제발 깔아달라고. 네. 서로 깔아달라고. 네.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해외에 투자를 많이 하고 있어요. 네. 그리고 서로 지금 반도체 모자른 거를 우리 도시에 와서 고용 창출해달라고 러브콜을 해요. 그래서 상황이 너무 좋아서 네. 크게 걱정을 안 해도 되는데 주가로 보고 이제 심리를 거기 투영시키니까 무서운 거죠. 사실 뭐 가격이 싸지면 그만큼 더 안전한 겁니다. 그러면 삼성이나 SK 하이닉스 뭐 반도체 괜찮다 그러면 네. 그 외에 다른 반도체들은 어떨까요? 반도체 주식들은? 중소형 굳이 지금 삼성전자가 PER 10배 초반이고 네. 하이닉스는 그보다도 싼데 그 같이 움직이거든요. 이제 뭐 거기에 이제 또 부품사도 그렇고 장비회사도 그렇고 또 소재주도 그렇고 같이 움직이는데 네. 덜 빠졌어요. 제가 엄청 오르고 그때 이제 그 코로나 이후에 뭐 400% 500% 오른 다음에 그다음 조정은 뭐 30-40% 받아서 밸류에이션이 그런 이제 소재주들이 더 비싸요. 그래서 뭐 편안하게 삼성전자하고 그다음에 반드시 이제 필요한 소재주들 뭐 조금 들고 가는 거는 뭐 나쁘지 않은 전략입니다. 아니 SK 하이닉스가 PER은 더 낮다고 했는데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더 낮았을 때 들어가기 쉽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네네. 삼성전자를 더 경쟁력이 추천하시는 있잖아요. 이유는? 경쟁력. 경쟁력 이제
그 반도체 가격은 디램 가격은 그러니까 메모리 쪽은요 삼성전자가 정하고 삼성전자 가격을 낮추면 가격 경쟁력이 있다. 네, 그 기술도 그렇고요. 그 제품 경쟁력이 그러니까 원가도 삼성전자가 싸게 네. 만들고 네. 그 더 미세 공정이나 이런 것들의 네. 수준이 더 높아요. 삼성전자가. 그럼 미국으로 한번 가볼게요. 네. 그 인텔. 네. 예. 지금 앞에 4자 보이다가 5자 보입니다. 올랐죠. 한 예. 10달러 정도 네, 올랐어요. 좀 올랐죠. 제가 보건대 그래요. 네. 그럼 인텔은 계속 가겠습니까? 저는 뭐 밸류에이션 괜찮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텔 같은 경우는 그래도 PC 쪽은 아직도 막강하고 그동안에 이제 주가가 많이 빠졌었어요. 빠지고 못 네. 가고 그랬어요. AMD 막 날아가고 있는 중에 이제 네. 벤치마크 하면 미세 공정에 못 쫓아가서 이제 벤치마크에서 밀리니까 그리고 애플도 이제 자기네가 직접 한다고 하죠. 네. 너도 나도 이제 다 서로 직접 한다고 하니 예전에 그 인텔 제국이었는데 제국이 이제 흔들리는 것 때문에. 근데 아직도 네. 현금 흐름 좋고요. 배당 뭐 꾸준히 나오고 그리고 이제 이런 첨단 산업들이 그게 좀 자기 거를 좀 뺏겼다가 다시 찾았다가 네. 예전에도 그런 적들이 있어요. 그래서 뭐 저는 이거는 그 얼마나 비중을 어떻게 하느냐인데 인텔에 자기 인생을 거는 거는 저는 그거는 좀 아니다. 아니지만 네. 포트의 일부를 가져가는 거는 인텔은 괜찮다. 굉장히 괜찮은 회사라고 생각하고. 그러면 나한테 1,000만 원이 있어요. 네네. 그러면 인텔, 애플, 삼전, 하이닉스 이렇게 해서 네. 비중 어떻게 가져갈까? 1,000만 원은 몇 개 못 개. 사잖아요. 다 IT네. 다 IT. 다 IT잖아요. 네. 만약에 그 정도면은 뭐부터 우선 뭐 담을까요? 삼전 필수로 가져갈 만하고요. 1번으로 담는 게 네, 저는 삼전이니까 삼전 삼전이라고 1번. 생각해요. 네, 2번 인텔. 인텔 2번. 네. 그다음에 애플은 뭐 애플 3번. 이익이 네. 너무 명확하게 앞으로도 늘어날 거 이제 네. 뭐 필수 소비재이긴 한데 밸류에이션이 좀 비싸요. 저도 네. 들고는 있는데 그러니까 기대 수익이 그렇게 높다고는 생각하지 예. 않고요. 1번, 2번, 3번 나왔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저도 그 중에서 만약 고른다고 하면은 삼성전자랑 저는 애플 고를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 애플. 네, 두 개 딱 이렇게 두 개. 압축을 해서 인텔 빼는 이유는요? 저도 그렇게까지 잘 제가 또 공부를 안 했기 때문에 인텔은 네, 저도 인텔이 사실 맨 뒷순입니다. 아, 그래요? 이건 왜 네. 그러냐면요. 네. 이 반도체 산업을 자세히 보면 반도체가 아주 독특하게 이제 오너가 경영하는 네. 회사들만 남아 있어요. 네. 가만히 보면 삼성, 엔비디아 뭐 이런 모든 네. 거의 뭐 회사들이 오너 경영들이 남아 있는데 그 이유는 반도체는 어떤 타이밍이 왔었을 때 몰빵에 가까운 투자를 해야 되는데 그런 의사결정은 전문 경영인이 감히 못 하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인텔 저 어렸을 땐 정말 슈퍼스타였고 저도 그런 믿음을 아직 가지고 있지만 과연 옛날에 그 영화를 누렸던 그 뭐랄까 CTO나 CEO들이 다시 돌아왔다라고 해서 네. 전문 경영 체제를 뛰어넘을 만큼 그런 지속적인 투자와 과감한 투자를 할 것인가에 대해선 저도 약간은 의구심이 있습니다. 네. 네. 반도체 관련주들은 지금 주가가 쭉 나오고 있는데 오늘 제법 올랐네요. 그런데 삼전은 계속해서 육자를 그리고 있습니다. 근데 냉철님 그리고 유태환님 얘기는 삼전 괜찮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라. 이런 얘기니까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생각하시는 대로 그렇게 뚜벅뚜벅 가시면 되겠다. 이런 말씀 드리겠고요. 자, 이번에는 외인하고 기관이 오늘도 마찬가지로 팔았고 또 개인이 이걸 받았고 막 이랬습니다. 증시 바닥을 다지는 차원입니까? 이거 뭐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계속 왜 팔고 개인은 왜 계속 사고 이럽니까? 아니 그동안 우리 시총에서 네. LG 에너지 솔루션이 차지하는 비중이 너무 크다 보니까 네. 포트의 재조정이 있었고 그 과정에서 또 상승폭이 워낙 컸다가 하락폭도 크는 그 과정이 네. 공매도 등 여러 가지 이제 포트의 재조정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네. 근데 앞으로는 LG 엔솔에 좋은 일들이 전 많이 있을 거라고 기대를 하는데요. 2025년까지 미국의 반도체 공장이 세워지는 게 13개가 있습니다. 근데 그 13개 중에 11개가 우리나라 반도체 공장 3사가 짓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반도체라는 것도 똑같이 규모의 경제를 먼저 실현해야지만 가격 경쟁력을 갖출 수가 있고 지속적인 투자를 더 선도적으로 할 수가 있는데 그런 차원에서 아까 우리 냉철님께서 말씀하신 삼성전자의 D램처럼 가격을 결정하고 미세 공정에서 가장 우위를 점하는 회사 하나를 꼽아라. 저는
LG 엔솔입니다. 네. 그래서 저는 앞으로는 좀 더 좋은 일만 있지 않을까, 먹구름이 지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지금 어쨌든 저도 이제 오프닝에서 지긋지긋한 박스권 장세에서 피곤하시겠죠. 뭐 이렇게 했어요. 근데 저 유태환님 그동안 박스권 장세 경험해 보셨죠? 네. 이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이때는 사실 지금 시장과 굉장히 비슷하게 순환매가 굉장히 빠르게 돕니다. 그래서 한정된 자금은 있는데 뭔가 증시의 방향성을 잡혀 있지 않을 때는 네. 딱 명확하게 어느 정도 섹터를 이제 한 3가지, 4가지 정도 섹터를 이제 번갈아 가면서 네. 돈이 이제 들쭉날쭉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어느 정도 조금 주가가 또 많이 올랐다. 그러면 또 새로운 또 섹터에서 또 돈이 또 들어오기 시작하고 네. 결국에는 증시에서 대형주들이 시가총액 상위주들이 어느 정도 방향성을 잡기 전까지는 결국에는 이렇게 중소형주 위주로 약간 테마 종목들이나 이런 또 순환매가 좀 명확하게 계속 반복되니까요. 네. 박스권 장세는 오히려 이런 순환매 전략이 가장 유효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박스권 장세가 언제까지 이어질 것 같으세요? 이거 전쟁 끝나면 이제 끝날까요? 어떨까요? 지금 이제 아직까지는 좀 뭐 방향성 외국인 수급이 아직까지 돌아오는 흐름은 전혀 좀 나오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아직까지 당분간은 조금 박스권을 봐야겠지만 지금 많은 분들이 이제 금리 인상 시기에는 역사적으로 항상 올랐다. 그래서 그렇게 보고 있는데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도 말들이 많은 것 같아요. 과거에 항상 그랬다고 지금과 그때 상황이 뭐 똑같은 거냐. 그래서 이번에는 좀 다룰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물론 인플레이션에 대한 이슈 때문에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는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가 있지만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그 폭이 크진 않더라도 네. 오히려 하반기로 갈수록은 조금 이런 박스권에서 탈피하면서 좀 증시에서 좋은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근데 박스권 장세에서는 하여간 이렇게 지진 진동처럼 네네. 이렇게 가잖아요. 네. 그래서 이게 이제 단타를 치라고 누가 그러던데 이게 단타 함부로 쳤다가는 진짜 다 그냥 패가망신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 이것도 단타도 말이 그냥 막 그 느낌대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네. 그것도 사실 굉장히 하나의 뭐 비즈니스처럼 진지하게 이렇게 공부를 하고 대하는 분들도 계시고 정말 이것도 오래된 좀 경험과 좀 공부가 필요한 부분인데 사실 이런 박스권 장세일수록 트레이딩이라고 하죠. 트레이딩 하기에는 굉장히 좋은 시장은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장에서 굉장히 대형주들이 움직이지 못할 때 중소형주 위주로 굉장히 수급이 잘 들어오기 때문에 사실 이런 장세에서는 거의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이 지금 아마 이번 3월 달에 좀 좋은 성과를 굉장히 보여주고 있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냉철님은 이런 경험을 많이 하셨잖아요. 네. 근데 이럴 때 어떻게 대응해야 됩니까? 3월 장이 굉장히 좋고 저는 이제 저희가 이제 방송에서 계좌 하나를 좀 정해놓고 이렇게 좀 오픈하면서 하는 게 있어요. 네. 그래서 1월에 왕창 깨지고요. 네. 그 깨진 거를 2월에 어느 정도 채워놓고 3월은 비트 오히려 이제 1월에 손해 본 거 이상으로 이제 수익을 올해 이제 플러스로 돌려놨어요. 네. 지금 장 같은 장이 굉장히 선호하는 지금 좋을 때. 이게 지금 좋을 때라고요? 지금 많이 지금요 건설 건자재들요 네. 바닥에서 40% 뭐 30%씩 다 오르고요 중소형주들 중에서 바닥에서 그렇게 올라갔다고요? 오른 것들 많아요. 그걸 알아보는 눈이 있었으면 지금 30-40% 건졌다는 거 아니에요? 지수는요 삼성전자가 잡고 있어서 그런데 네. 지금 중소형주 중에서 시세 받는 것들 네. 지금 다 악재고 이게 보면 이제 주식하는 사람들이 이제 자기만의 생각을 생각하거든요. 이제 더 이상 호재는 없어. 전쟁도 났어. 원재재 올라. 금리 올라. 그럼 이제 자기만의 세계에 빠져요. 그래서 이제는 올라갈 수 없다 생각하고 쇼 포지션을 잡든지 아니면 주식을 놓든지 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한 것들이 맞을 확률이 그렇게 높지가 않아요. 그리고 오히려 시장은 역으로 지금 중소형주들도 그렇고 건설 섹터나 이런 것들이 많이 올랐어요. 이제 현상같이 사고 터진 거 말고는 건설 건자재들이 많이 올랐고 지금 이제 곧 배당금 좀 있으면 우르 들어오죠. 그리고 정권도 바뀌고 하면 그동안에 힘들었던 종목들 많이 올라요. 지금 은행도요 바닥에서 지금 그 전고점 거의 트라이하고 있어요. 그래요? 은행도 많이 올랐어요. 근데 이제 두 분 같은 그 금융 전문가, 네. 투자 전문가들은 그렇지만 저 같은 이제 그냥 경제나 공부해서 개인 투자하는 분들은 저도 과거에 경험이 있어요. 근데 중소형주는 뭐 건설 경기 좋다, 금융주 모처럼 움직인다 해서 들어갔다가 한 번 제가 매도 타임을 놓치잖아요. 네. 그럼 이건 3, 4년 동안 네. 무슨 현금처럼 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들어가기가 좀 주저주저돼요. 주저주저 되니까 그 사이 벌써 올라버리고. 또 어떡할 거야? 사는 타이밍도 중요한데 파는 네. 타이밍이 이럴 때 정말 중요하더라고요. 어떻게 잡아요? 게임의 법칙이 있는데
제가 저저번 주인가에는 은행주가 좋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네. 했는데 그때 이제 은행주들이 좀 조정을 받고 건설주들은 먼저 좀 올라가는 상태였어요. 근데 그동안에 이제 금융주에 대한 규제가 많았어요. 거의 뭐 이제 주식회사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배당도 마음대로 못 하고 네. 상품도 제대로 못 팔고 사실 대출인 게 상품이거든요. 팔아야 되는 거거든요. 편의점으로 따지면 이제 담배도 팔고 이것도 팔아야 되는데 정부에서 팔지 마 해서 저 그동안 이제 주가가 낮아가지고 퍼가 낮은 그런 상태였어요. 돈은 잘 벌지만 그런 것들이 이제 좀 풀릴 수 있다라는 것들이 주가에 반영됐는지 안 됐는지를 보고 그 이제 경험인 거죠. 좀 게임의 법칙인 거고. 그리고 은행은 한 번에 막 100% 200%를 노리는 게 아니라 들어갈 때 은행들이 이제 배당이 꽤 괜찮아요. 그러면 배당의 2배 정도 수익 나면 굉장히 잘한 거고, 예, 배당 정도만 수익 내도 1년에 저는 1년 제 목표 수익률이 20%예요. 예, 그러니까 근데 요즘 같은 장이요 완전히 껄껄껄 장세예요. 그러니까 내가 저거 살 걸, 요때 팔 걸, 들어갈 걸, 이제 안랩 막 올라가니까 안랩 내가 왜 몰랐지? 저거 사면 오른다는 걸 왜 나만 몰랐을까? 저도 몰랐어요. 안내는 어렵고 제가 저번 달에 그때 이제 이거 장 너무 어렵고 힘들고 제가 저번 달인가요? 방송 나와가지고 그때가 이제 너무 암울하다. 근데 지금 이제 사무기 좋을 때라고 그때 말씀드렸어요. 뭐 건설 건자재도 괜찮다고 그렇게 얘기했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건설 건자재도 그때 꼴이 아니죠, 그냥. 냉철히 얘기했는데 꼴이 아니잖아요. 그때 안 샀지. 그때 살 걸. 아니 이게 좀 제가 보면 이제 주식 참여자분들이 수익을 못 내는 가장 큰 문제가 급해요. 이게 1년에 20% 내면은 부자 되고 그거 엄청난 건데 1년에 200% 내시려면 아니 왜 그게 있으니까 요즘 같은 때 안랩이 막 저 6만 원대 받는데 막 18, 9만 원 갔잖아요. 세 배가 올랐으니까. 3배 올랐. 아니 매주 로또 당첨자들이 나와요. 내 몫이 아닌 거죠. 그거를 저는 뭐 놓쳤는데 제가 막 들고 있는데 10배 오를 거를 갖다가 20% 30% 먹고 팔았는데 10배 오른 케이스도 있고 수도 없어요. 이게 주식이라는 걸 받아들여야 돼. 유태환님도 그거 놓쳤어요? 안랩. 네. 그건 전혀 예상하지 못했고 사실 그래요? 이거는 이건 좀 외국인의 수급이 흔히 의심을 했어요. 이거 흔히 우리가 말하는 그런 작전 맞아요, 그거예요. 가까울 정도로 이게 해도 되나 이거 외국인이라서 안 잡아갑니까? 약간 이런 생각도 했었는데 맞아요. 근데 정말 약간 좀 파생도 이제 선물 이제 주식 선물이라 그러죠. 그런 것도 이제 수급적인 요인이 좀 엮여 있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아무래도 좀 다시 또 제자리로 갈 확률이 높기 때문에 좀 접근하기에는 위험한 종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냉철님이 그때 2월에 나와서 이제 건자재하고 건설 이거 얘기했잖아요. 근데 그때 살 걸 또 못 샀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3월에 나왔으니까 4월이나 5월에 또 나올 거 아니에요. 바빠가지고 못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럼 바빠서 점지 좀 하나 해줘 보세요. 저는 삼성전자 지금 탑픽이에요. 삼성전자. 너무 편하네요. 삼전이다 이거예요? 가지고 뭐 걱정할 필요가 있네. 기다릴 줄만 알면 제가 볼 때는 된다. 근데 이제 보통 문제가 되는 케이스들이 너무 집중해서 인생을 거기다 걸어서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내 생각이 틀릴 수도 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제가 뭐 건설 건자재 했던 것들이 이제 좀 어느 정도 시세를 받았는데 그동안 이제 너무 눌린 것들이 이제 풀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했는 건데 내 생각이 틀리면 때는 어떻게 될 것인가를 그러니까 실패할 확률도 생각을 해서 그러면 사실 비중 조절하고 어떻게 대응을 가능할까 생각을 하면 되거든. 좀 더 기다릴 것인지 아니면 좀 더 살 수 있는 룸 같은 거를 마련해 놔야 되는데 그냥 이제 지르죠. 그럼 이제 방법이 없는 거예요. 최근에 그래도 바이오, 뭐 메지온 같은 종목들은 고점들이 80% 엄청나게 떨어진 10억 넣었으면 뭐 2억 되고 3억 되고 상패되는 종목들도 최근에 나왔어요. 근데 인생을 거기에 걸면은 인생이 이제 힘들어지는 거죠. 알았어요. 이번에는 이제 걸 안 하고 저거예요. 지금 나오는 거. 이제 저 4월에 나오실 거죠? 아니요, 4월 분기 한 번씩 하겠습니다. 그럼 5월 초에 나오셨을 때 확인 한번 분기 한번 해보고. 그때 삼성 올랐는지 한번 보고. 자, 이슈 점검은 여기서 마치고요. 이번에 LG 엔솔 얘기 좀 할게요. 엔솔 공매도 뭐 여러 가지로 심상치가 않은데 이거 어떻게 가는 거예요? 예, 그 포트폴리오 조정 차원에서 많은 변화가 일어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매도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주가에 악영향이냐라고 판단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 LG 엔솔 정도면 이 수급이라든가
그러니까 가격 동향을 좌지우지하는 것은 네. 개인 투자자 비중보다도 훨씬 더 큰 비중이 사실 외국인 투자자들입니다. 근데 외국인 투자자들이 이런 주식을 건드리거나 투자를 할 때는 공매도 제도가 있다라는 그 자체는 오히려 긍정적인 시그널로 작동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매도 자체 때문에 지금 최근 약간 주춤하는 경향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거야말로 중장기적으로 공매도 이슈는 오히려 LG 엔솔 같은 데는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적어도 외인에게는요. 예. 근데 저는 궁금한 게요. 외인 기관 매수세, LG 엔솔 시총 이탈한 지금 나오잖아요. 근데 LG 엔솔은 사면서 삼성전자는 판단 말이에요. 이거 왜 그러는 거예요? 너무 단기 있잖아요. 또 보면 시작이야. 한 5일 외인이 샀어요. 뭐 비중 얼마 늘지도 않았는데 아 외인 돌아왔다. 너무 막 조금 그게 움직이는 아니다. 거에 따라서 네. 그 몸 결정이 좀 장기적으로 외인들이 지분을 늘리고 있는 회사인지를 네. 봐야 되는데 LG 엔솔도 2달 전에 제가 말씀드렸어요. 네. 저한테 이제 청약했냐고 물어보셨거든요. 아 맞아요. 네. 그때 해서 바로 파셨다고 저 그랬잖아요. 청약했다고 하고 어떻게 할 거냐고 네. 해가지고 저는 그냥 시초가에 다 깔려고요라고 그렇게 네, 네, 말씀드렸잖아요. 껄이 아니잖아요. 그때 다 했죠? 처분했죠? 했죠. 잘했죠. 잘하셨죠. 잘했죠. 예. 근데 이게 제가 봐도 과도하게 쏠려서 밸류에이션 계산해 보면 아 이거는 그렇게 이제 상장했어요. 그다음 누가 더 사주겠어요? 저는 제가 더 살 사람은 없다고 네. 보였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시장에 있으면서 일종의 눈치죠. 이 밸류에이션 누가 사주겠어? 그러고는 개박살 났죠. 그때 얼마에 저 50만 원 후반대 팔았어요. 그랬죠. 지금 유태환님은 어떠셨어요? 저는 청약을 안 했었고요. 안 하셨어요? 네, 근데 지금 최근에 양매수가 기관 외인 양매수 강하게 들어오면서 굉장히 많이 올랐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보니까 이제 테슬라양 원통형 전지 이제 수요가 굉장히 강세가 예상이 되면서 1분기 컨센서스가 좀 상회가 예상이 된다면서 그 부분이 조금 투자 심리를 많이 부추긴 것 같고요. 게다가 이번에 최근에 나온 뉴스로 봤을 때는 미국 워싱턴주 이제 2030년까지 모든 차량을 이제 전기차로 판매를 이제 하겠다라는 게 나오면서 선제적으로 많은 투자를 또 한 만큼 거기에 따라서 이제 굉장히 성장주니까 굉장히 미래의 수익을 이제 당겨오는 과정에서 지금 이렇게 조금 수급이 들어왔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순환매 속도 얘기도 아까 순환매 말씀하셨었잖아요. 네네. 근데 지금 여러 개가 이제 돌면서 그죠? 그 뭐예요? 그 신재생에너지 쪽도 한 바퀴 갔고 방산주도 갔고 뭐 또 원전도 한번 가고 막 이렇게 순환매 주식이 막 빠른 속도로 시간이 막 팍팍팍 돌아가는 것 같아요. 네, 굉장히 빠르게 돌아가고 있죠. 네. 뭐 로봇주도 네, 갔었고요. 로봇도 가고. 그래서 지금 원전주나 로봇주, 근데 건설주도 같이 좋은 네. 흐름이 나왔었고, 그래서 지금 많은 분들이 이거 너무 오른 거 아닌가라고 해서 약간 부담스러운 자리까지 조금 네. 올라온 이제 섹터들도 있어요. 근데 이제 생각보다 많이 안 올랐고 아직 상대적으로 덜 오른 섹터들로 약간 순환매가 들어올 가능성이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 섹터를 이제 메타버스 쪽이랑 자율주행 쪽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원래 삼성전자가 이제 메타버스랑 이제 로봇에 대한 이제 엄청난 투자를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었고 거기에 따라서 좀 로봇주들이 굉장히 많이 올랐었죠. 그리고 나서 아직 메타버스 관련 주식들도 상당히 올랐어요. 근데 아직 비교적 다른 강하게 올랐던 섹터에 비해서는 아직 많이 안 오른 게 있었고 그리고 아직 작년에 굉장히 강했는데 올해 들어서는 별로 관심을 못 받고 있는 섹터가 좀 자율주행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 좀 구체적인 이야기를 메타버스하고 자율주행 오랜만에 들었어요. 네네. 예, 좀 더 붙여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이번에 메타버스라고 하면 작년에 워낙 또 게임주가 거의 다 올랐잖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메타버스 하면은 게임주만 있는 거 아니야?라고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생각보다 이제 메타버스에서도 섹터가 굉장히 많이 나뉠 수가 있습니다.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가상 자산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NFT 쪽도 메타버스랑 함께 갈 수밖에 없는 중요한 이제 섹터 중에 하나고, 그다음에 시각 특수 효과라고 하죠. 이제 VFX, 그다음에 XR, 이제 확장 현실, 그다음에 증강 현실 AR. 그 관련된 이제 그걸 만드는 이제 반도체 회사들 이제 충분히 지금 추가적으로 들어올 여지가 있다. 그리고 컨텐츠 관련해서도 컨텐츠도 결국에는 메타버스 NFT 쪽으로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오늘 의미 있었던 게 SK스퀘어가 오늘 주총을 했어요. 거기에서 나온 이야기가 이제 가상화폐 블록체인에 대한 투자 가속화를 선언을 하면서 SK 자체적으로 올해 상반기 내로 암호화폐 100서를 발행을 하고 그다음에 연내 암호화폐 발행과 함께 연계한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대기업들도 카카오, 네이버, SK까지 전부 다 가상화폐, NFT 사업에 진출을 하면서 결국에는 메타버스, NFT 이게 좀 모호한 거 아니야라고 생각하지만 지금 현재 모호하고 말도 많고 여러 가지 이슈가 많은 이유 중에 하나는 그만큼 이 시장에 아직까지 블루오션이기 때문이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여전히 이쪽에는 충분히 기대감과 수급이 들어올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요즘 가상화폐 오르는 게 이거하고 관계가 있습니까? 아마 근데 가상화폐는 전 세계적으로 이제 시장에 네. 따라서 요즘 좀 움직이는 거기 올랐더라고요. 때문에 아마 근데 애플도 결국에는 네. 이번에 메타버스 투자를 좀 많이 한다고 이번 얘기가 나와서 결국에는 세계적인 추세는 여전히 변함이 없다. 네. 단지 작년에 좀 빠르게 먼저 올라왔었기 때문에 지금 살짝 진통을 겪고 조정을 받았지만 또 언제 다시 올라도 전혀 의심을 할 수 없는 섹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가상화폐는 왜 오르는지 알아요. 왜 오는가요? 내가 안 보거든. 제가 안 보면 올라요. 근데 주식도 오르는 방법 제가 아는데요. 안 보이면 안 볼 수가 없어요. 방송을 하기 때문에. 저도 그런 기분 느낀 적이 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내가 봤다고 이거 안 모르겠어. 근데 저는 메타버스는 진짜 좀 우리가 주목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희 학계 우리 경주마 애청자분들께 이제 공유를 하나 해드리면 뭐 대단한 것도 아닌데 학계 선배들 중에서 이번에 인수위에 들어가신 분들이 계시거든요. 예. 그런데 그분들한테 이제 점심을 먹거나 아니면 전화 통화를 할 때 들었는데, 네. 야 정호야 예전과 달리 이 인수위원회에서 예전에는 뭐 어느 대학교 교수 아니면 어느 관료 이렇게만 불러서 지금 시장 상황이 아니면 산업 상황이 어떤지만 물어봤는데 네. 최근에는 세상에 애널리스트 분들을 그렇게 많이 물어본대요. 예. 그래가지고 아직 도래하지 않는 인더스트리를 알 수 있는 거는 우리 학자들은 데이터가 있어야 처리를 하지만 네. 그런 먼 미래는 애널리스트 분들이 더 적합하거든요. 그런데 메타버스 전문가, UAM 전문가 이런 분야들을 네. 자꾸 물어보고 그중에 이런 가상자산 시장도 꽤 들어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정부 사이드에서의 지원이나 관심 또는 제도 개편까지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저는 메타버스 계속 네. 주목해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근데 이게 이제 미래 산업이라는 측면에서는 뭐 틀림없습니다. 그쪽으로 가겠죠. 그런데 지금 장을 생각해서 보면요. 순환매의 일종이 아닌가 싶기도 해요. 왜냐하면 안 올랐던 섹터들이 돌아가면서 오르고 있고 거기서 또 이제 소위 얘기하는 재미를 보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순환매의 속도가 그만큼 빨라지는 이유는 뭡니까? 아 근데 저는 그 순환매에서 여기서 수익 내고 옮겨가서 수익 내고 그걸 네. 다 수익 낸 걸 다 맞히는 사람은요. 저 이제 2년 차인데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그거 중에 이제 제가 가능성 있는 걸 들어가서 어느 정도 수익 나고 또 다음에 가능성이 있으면서 네. 기업이 괜찮아. 사실 자율주행이 이제 미래 세상인 거를 모르는 사람은 없거든요. 제가 뭐 네. 어린 친구들 뭐 초등학생들 다 알고 메타버스 시대 메타버스가 이제 사람들이 다 이용하게 될 거라고 다 생각하는데 메이저 기업 중에 진짜 경쟁력이 있는 회사들이 거기에 그 수혜를 보겠죠. 뭐 예전에 네이버 같이 네이버도 작은 회사였는데 큰 회사 그러니까 소수인데 그걸 어떻게 골라낼 수 있냐. 실제로 지금 뭐 자율주행 관련주다, 뭐 메타버스 관련주다 이렇게 보면은 이게 어떻게 이거와 관계가 있고 이 회사가 여기서 수익을 낼 것인가가 물음표인 것들이 되게 많아요. 네. 그런 것들은 이제 이 시장의 인기의 힘으로 올라갔다가 또 인기 쓰러지면 다시 제자리로 내려오죠. 요 말씀에 저도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메타버스라는 분야를 관심을 두고 공부를 계속 해가자라는 말씀인 거고요. 요즘 이제 빨라지는 순환매 시장은 쉽게 얘기해서 아직 다음 주도주가 뭔지를 못 찾았을 때 일어나는 시장의 상황이에요. 항상 우리가 시장에서 적지 않은 수익을 거두는 분들의 공통점은 지금 증시를 달리는 주도주가 뭔지를 보고 다시 그것을 조종할 때 포트를 잘 조종하시는 분들이 큰 수익들을 지속적으로 거두는데 다음 주도주가 지금 안 보이니까 자꾸 순환매가 일어나는데 저는 이런 경우에는 오히려 약간 현금 비중 조금 늘리면서 기다리고 있다가 그 다음 주 종목은 저쪽이구나 했었을 때 그쪽에 저는 좀 들어가는 스타일이거든요. 네. 어떻게 나쁘지 않은 겁니까? 어떻습니까? 저는 현금 지금 한국 주식이 좀 저렴하다고 생각하고요. 이제 또 환적으로 봐도 네. 원화가 지금 싸잖아요. 네. 이럴 때 저는 이제 해외 주식에서 배당 받으면은 원화로 환전해서 한국 주식 그래서 현찰 없으면 그냥 다 쏟아 부어요. 예, 그냥 밸류에이션 보고 그냥
지금 들어갈 때다 강력하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 그래서 언제까지 오를 때까지 들어갈 수 있어요. 2년이고 3년이고 저는 이제 독한 스타일이기 때문에 올라갈 때까지 기다립니다. 계속 적절한 배분에 의해서 들어간다. 네, 단순히 올랐다고가 아니라 이제 회사가 또 그만큼 많이 좋아졌으면 좋아진 것만큼 주가가 못 따라가는 케이스가 있거든요. EPS 곡선하고 주가가 딱 일치가 안 해요. 지금 완전 삼성전자는 역으로 됐죠. EPS는 올라갔는데 이제 주가는 빠지잖아요. 그러면 그 상황에서는 저는 매수 구간이라고 생각하고 근데 저는 이제 돈을 많이 버는 것보단 안 터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맞아요. 이렇게 하는 경우가 이제 확률이 높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 LG엔솔과 관련해서 배터리주 있잖아요. 그건 요즘에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잘 가고 있나요? 아니면 다시 한번 점검을 해봐야 될까요? 2차 전지 관련주. 예. 네, 최근에 LG 엔솔이 조금 올라오면서 좀 많이 빠졌던 종목들은 대부분 좀 반등이 좀 나와주고 있는데 네. 제가 지금 앞으로 말씀드린 이런 순환매의 주도 섹터 중에 하나로는 조금 부족한. 부족해요. 상황이에요. 네, 어. 그래서 그런 흐름이 나와주고 있고. 네. 네, 그리고 아까 자율주행 쪽 살짝 이쪽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려도 될까요? 예. 네, 좀 했으니까 자율주행 쪽이 아까 메타버스랑 같이 이제 자율주행 쪽도 이제 좀 관심을 가져볼만 하지 않을까 생각한 이유 중에 하나가 이번에 미국에서 구글의 알파벳의 이제 웨이모와 그다음에 GM 크루즈가 이제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유료 자율주행 택시 사업을 이제 시작을 합니다. 네. 그래서 결국에는 구글과 GM의 로봇 택시 유료 운행을 이제 승인을 한 상태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결국에는 미국은 굉장히 빠른 투자가 이어지고 있고 미국의 누적 자율주행 거리가 3,200만 킬로가 됐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반면에 누적 그 서비스 차량이 이제 220대로 굉장히 적고 서비스 거리도 72만 킬로로 굉장히 저조한 수준이죠. 그래서 중국 또한 중국의 바이두를 필두로 해서 굉장히 현재 지금 실제로 베이징과 상하이의 지능 네트워크 사업 규범에는 그래서 이제 로봇 택시가 지금 운행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자율주행 관련된 기술은 미국의 뭐 웨이모, 크루즈, 테슬라, 그리고 독일 3사, 그리고 중국의 바이두까지 지금 선제적으로 굉장히 공격적인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거기에 비해서 좀 한국의 로봇택시나 이제 자율주행 쪽은 상용화 예정이 2027년까지 굉장히 좀 오래 남아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좀 글로벌 경쟁력에 맞추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정부 정책이나 좀 기업들이 좀 더 공격적인 정책 지원과 투자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아마 이 부분이 충분히 이런 자율주행 섹터 쪽에 하나의 또 순환매로서 좋은 또 모멘텀이 생길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해서 일단 이 부분 점검을 해봤습니다. 한국의 자율주행이 빨리 올 수 있을까요? 난 골목 운전하다가 보면 깜짝깜짝 놀라는데. 저는 의외로 빨리 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전과 달리 자율주행 기술을 개발하는 패러다임이 좀 바뀌었는데요. 옛날에는 구글의 웨이모가 뭐 전 세계인들에게 생중계한 게 뭐냐면 미국 전역을 구글의 자율주행 자동차가 돌아다니면서 운전 연습을 한참 하고 있다. 이게 이슈가 됐었어요. 그렇게 운전 연습을 한참 하고 있으면 그렇게 숙련된 인공지능을 후발주자가 어떻게 따라잡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은 자율주행 모드를 개발하는 방식이 완전히 바뀌어서요. 어떻게 됐냐면 그냥 가상 공간을 만들어 놓고 동시에 인공지능이 동시에 24시간 차를 뭐 20대, 30대, 5,000대씩을 동시에 운행을 해봅니다. 그리고 그 가상 공간 상황에서 다양한 돌출 상황들을 전개해주고 거기에 어떻게 대응하는지를 학습시키거든요. 그런데 인공지능이라는 건 우리 사람과 달리 가상 공간에서 운전했었을 때와 실제 공간에서 운전했었을 때 차이가 없어요. 우리는 게임 상황에서 운전했었을 때의 습관과 실제 도로 상황에서 운전했었을 때 습관이 다르거든요. 그런데 인공지능은 그게 차이가 전혀 없기 때문에 그냥 후발주자들아 하더라도 인공지능 기술을 빨리 캐치업할 수 있는 방식으로 기술 발달의 패러다임이 바뀌어서 우리나라도 얼마든지 전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율주행을 하려면 통신도 끊김없이 잘 가야 되는 거고요. 그죠? 그러니까 네이버, 카카오 같은 이런 데도 다 소용이 되는 거고 이 관련 산업들이 굉장히 많은데 지금 관련해서 이제 큰 주식들을 보면 네이버, 카카오는 아직 안 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지금 어떻게 돼 있죠? 미국 거 한번 볼까요? 페이스북 지금 어떻게 돼 있나요? 메타로 바꾼 다음에 별로 안 주가 좋다고 많이 알고 빠졌다가 최근에 좀 올랐어요. 최근에 올랐고 그랬어요? 가장 대한민국은 자율주행하면 현기그룹인데요. 원래 이제 G90 레벨 3 탑재한 거를
신형 지구공에 제네시스 지구공에 나와서 출시가 상반기의 목표였어요. 근데 그 레벨 3만 빼고 하반기고 기술적인 보완 때문이지 다 완비 다 돼 있다고 합니다. 제가 연구원 쪽에서 좀 들었고요. 그리고 네.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 유리한 부분이 있어요. 지능형 교통망 깔고 네. 지금 그 시험하는데 연계해서 지능형 교통망과 연계해서 사실 우리나라 자동차 산업은 국가에서 밀어주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동안 뭐 여러 가지 혜택을 많이 받았죠. 그래서 대한민국 자동차 강국이 됐는데 뒤처지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내년부터는 레벨 3, 뭐 레벨 4 되면은 거의 뭐 완벽한 자율주행. 그 레벨 3는 기술이 완벽히 돼 있고 또 대한민국 시장에서는 대한민국 자동차들이 테슬라나 이런 거에 크게 불리하지 않다. 그래서 회사 내부적으로는 준비를 착실히 네. 해내고 있고 뭐 네. 현금 흐름이 막강하잖아요. 그래서 R&D도 잘해놓고 그 외에 상품성도 올라가서 가장 큰 지금 뭐 수혜주도 현대오토에버라든지 네. 이런 것들은 이제 진짜 이건 수혜 볼 수 있는 기업들은 또 주가가 그렇게 다른 자동차적 빠지지 않았고요. 네. 뭐 잘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제 그 여기서 경주마에서 왜 어떤 섹터들을 얘기하잖아요. 근데 많은 분들이 그거 질문하시더라고요. 섹터는 알겠는데 구체적인 종목은 모르겠다. 그 섹터를 얘기하면 그 섹터를 다 사라는 얘기냐. 예? 근데 그걸 보는 눈은 그러면 무슨 자율주행 섹터를 말씀해 주시면 그 섹터 중에서 제일 거기서 1등 기업 사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 이거는 뭐 막 종목 이야기를 너무 많이 막 말씀드릴 수가 없어서 제가 보통 섹터로 보통 많이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이 정도 노력은 하셔야 됩니다. 검색하시면 관련 종목들 쭉 나오고요. 실제로 내가 이게 얼마큼 관련이 있는지 이제 그게 확인하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냥 시장에서 오른다고 이거 무조건 관련이 있다 뭐 이렇게 생각하기보다는 직접 또 관련이 있으면 그 회사에 대해서 조금 홈페이지도 들어가 보고 사업 계획서 한번 보면서 실제로 이게 비전이 있는지 이런 여부들까지 보고 뭐 차트까지 한번 흐름들까지 과거에 자율주행이 이슈가 부각이 됐을 때 과연 이 회사가 얼마만큼 좋은 탄력적인 모습이 보여줬는지 이런 것들까지 함께 꼼꼼하게 체크를 하면은 딱 종목들이 압축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는데 결국에는 좀 그런 꾸준한 공부를 좀 해야 되고 이렇게 시장을 계속 지켜봐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또 예를 들어서 냉철님이 지난달에 나오셔서 건자재하고 건설 관련주 그 섹터 얘기를 하셨어요. 네네. 그러면 우리는 그 다음에 종목으로 들어가야 될 텐데 네. 어떻게 딱 잡으면 됩니까? 경쟁력이죠. 이제 보면 그 뭐 예를 들면 자율주행에서 보면 관련주라고 우르르 나온 거는 제가 볼 때는 그냥 이제 가져다 붙인 것도 있고 대한민국 이제 시장 특성상 그냥 우리도 저거에 이제 뭐 대통령 테마주 같은 그런 느낌이 많은데 보면은 그걸 정말 현금 흐름으로 할 수 있는 경쟁력이 있냐 없냐거든요. 대한민국에 이제 자율주행 자동차가 나오면 현기 그룹에서 나올 수밖에 없고 그러면은 그거를 팔아서 현금으로 만들 수 있냐 현금으로 만들 수 있느냐거든요. 그러니까 가능한 몇 개 안 돼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사실 주가 탄력성은 테마주라든지 뭔가 이렇게 작전이 붙은 것들이 뭐 단계 뭐 500% 600% 오르지만 또 떨어질 때 또 뭐 60% 70% 떨어지거든요. 그게 아니라 진짜 확고한 경쟁력 있는 거를 들고 있으면 주가가 움직여도 마음이 편하네요. 떨어져도 여기 현금이 이렇게 주고 또 배당 요새는 이제 배당들을 조금씩 이제 주주 환원도 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럼 걱정할 게 없어요. 그거 은행에 놓는 것보다 훨씬 낫거든요. 그다음 기업 경쟁력도 있으니까 그냥 경쟁력 살펴보고 이거 팔겠네, 되겠네. 그럼 그냥 들고 있으면 되거든요. 그거 충분히 알 수 있는데 이제 그렇게 생각 안 하고 이게 주가 날릴 것이냐 안 날릴 것이냐를 생각을 해서 사람들 인기가 있냐 없냐로 하죠. 벌 때 많이 벌지만 터질 때도 많이 터져서 결국 남는 게 없을 가능성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섹터를 확인하고 종목을 내가 분석해가지고 들어갔는데 내 생각과는 달리 이게 떨어지면 잘 못 견디잖아요. 손절 타이밍은 대부분 뭐 10%니 뭐 이렇게 퍼센트로 잡아놓고 하는데 어떻게 해서 가격으로 거의 대부분 저는 이렇게 보면은 사람들이 이제 그 경쟁력을 생각 안 하고 이제 가격이 이 회사가 버는 돈에 비해서 시가총액이라든지 이런 그 기본적인 그 해외에서는 그냥 당연한 그 주가 결정 메커니즘을 생각 안 하고 주가가 이제 떨어졌냐 올랐냐 더 떨어질까 이런 거에다가만 신경 쓰거든요. 이제 건설주 중에서 사실 기존에 이제 회사 경쟁력 있는 회사
대형 회사 몇 개 안 돼요. 그중에 이제 현상 같은 경우는 사고가 딱 터진 건데 이런 것들은 어쩔 수 없어요. 이거는 아무도 예상 못하는 거니까. 근데 그게 아닌 회사들은 기존적으로 경쟁력도 있고 수주도 많이 받아놓고 앞으로도 수주를 많이 받을 회사들은 예를 조합원이면 어떤 저기를 선호하겠어요? 어디 지방에 듣도 못한 브랜드를 하겠어요? 아니면은 뭐 레미안이나 힐스테이트나 이런 거 하겠어요? 그럼 보면은 이제 산업이 커지면은 거기서 파이는 다 각자 큰 경쟁력 있는 애들이 가져가거든요. 그런 회사 한 두세 개 골라놓으면 뭐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유태환님은 손절 포인트를 딱 정하고 투자하세요? 어떻게 하세요? 아마 투자 전략에 따라 좀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장기 투자도 하고 이제 단기 투자도 같이 병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장기 투자는 제가 경쟁력을 보고 그 투자를 하는 만큼 그 경쟁력의 가치에 훼손이 됐을 때 손절에 대한 기준이 되는 거고요. 냉철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경쟁력이 있다면은 뭐 단기적인 주가 흐름보다도 좀 더 길게 가져가는 경향이 있고, 그리고 단기 투자는 아무래도 이런 단기 모멘텀, 돈의 흐름에 보고 보통 트레이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처음에 진입을 할 때부터 저는 이제 한 3가지 정도 시나리오를 또 미리 좀 구상을 해놓고 거기에서도 이제 한 가지 시나리오 당연히 손절에 대한 시나리오가 되겠죠. 제가 예상하지 못하는 흐름이 좀 나와준다면은 거기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손절로 대응을 하고 있고 막 절대적인 막 퍼센트를 정하고 이런 식으로 보통 하진 않고요. 제가 예상하는 시나리오를 완전히 벗어난다면은 저는 보통 손절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람이 이렇게 그 어느 정도 때까지는 초조하다가요. 그 밑으로 확 가잖아요. 여유로워지고 너그러져. 사람이 너그러워져. 이게 마음을 아예 내려놓으면 내려놔. 그래서 여쭤보려고 그랬어요. 이재용 아나운서님은 손절 포인트로 몇 퍼센트 잡으십니까? 전 대중 없어요. 대중 없고 누가 이렇게 네. 냉철님이 지나가다가 네. 아우 이거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얼른 팔아. 저는 손절 기준 무조건 딱 하나예요.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냐. 네. 경쟁력. 이거 회사 이거 점점 이거 어려워지겠는데 너무 이제 경쟁사 제품에서 밀리고 그래요. 네. 그러면 이제 생각하고 경쟁력의 변화. 밀리면은 그냥 장사하는 거랑 똑같이 제가 사업한다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저 주식 양도세 폐지 관련 얘기를 한번 나눠보죠. 양도세 먼저 네. 뭐 개념부터 얘기 좀 해주시겠어요? 예, 현재 시행되고 있는 양도세 내용부터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금융투자소득세법상 종목당 보유 금액이 10억 원 또는 지분율로 1%, 코스닥은 2%입니다. 거기 이상에 해당되는 사람에 한해서는 양도 차익의 30% 정도를 과세를 하는 게 기존의 방식입니다. 네. 근데 여기 추가 예정인 것이 있었었는데요. 2023년부터 국내 주식, 공모, 주식형 펀드를 합산해서 네. 5천만 원이 넘는 차익에 대해서는 네. 20%를 과세하겠다라는 걸 이제 얘기가 되어 있었던 상황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대선 주자들이 또 다른 의견을 주셨었죠. 예. 여기에 대해서는 냉철님도 그때 한번 잠깐 언급을 한 바가 있었죠. 네, 이게 사실 뭐 찬성하는 쪽 반대하는 쪽이 뭐 각각 의견이 있겠지만 네. 그 반대하시는 분들이 정말 대한민국에서 주식 투자를 오래 해서 대한민국 주식 시장이 어떤지를 알고 이제 해외 시장하고의 이제 차이점을 생각을 또 해보셔야 되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제 예전은 이게 세계화 시대잖아요. 똑같이 한국 시장하고 미국 시장하고 세금을 물리게 되면 많이 옮겨가지 않겠어요? 당연히. 지금 세금을 내고 있는 시장 상황에서도 지금 통계 내보면 해외 주식 시장으로 자금 이동이 꽤 많이 늘고 있어요. 점점점 늘고 있어요. 거기다가 여기다가 양도세를 물린다면 이거는 진짜 불나는데 기름을 붓는 거고요. 네. 우리나라 시장에 문제점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나라 시장이 절대 공정하지가 않아요. 이제 기업의 이익이 원래는 이거는 그냥 상식적으로 주주의 이익이어야 되는데 그동안 뭐 여러 가지 문제로 결국 이제 세법 체계 문제긴 한데 대주주의 이익이지 절대 소액주주 회사는 점점 자금이 쌓여가지고 현금 차고 넘쳐도 주주는 점점 더 가난해지는 상황들이 많아요. 이렇게 좀 불합리하고 불공정한 그러다 보니 거의 대부분 시세 내고 작전 테마들이 나오고 대한민국에서 주식하면 패가 망신한다. 원수에게 주식을 저는 이제 미국에 그래도 몇 년 살았는데 그런 얘기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우리나라에서는 주식을 도박화하고 죄악시하고 재산으로 취급받는 시장이 아니에요. 이거 재산으로 생각을 하지 않고 무슨 비트코인 같이 다루는 사람들이 대부분인 상황에서 과세까지 하게 된다면 힘들어진다. 누가 남아 있을 것이냐. 그러면 여기에 그 반대 논리가
그 이제 아니 5천만 원 못 근데 번 사람이 이게 대부분인데 5천만 원인데 네. 내가 5천만 원 번 적이 없는데 이거 뭐 나하고는 관계 상관이 없는 일이다. 없잖아. 예. 그 논리인데요. 예. 그 이상 되는 사람들이 빠져나가죠. 그러면 시장을 이탈한다. 네, 그러면 국내 자본시장에서의 참여자들이 줄고 시장이 네. 죽는 거예요. 이걸 실제로 보면은 비과세인 국가들이 있어요. 대만도 시행을 했다가 맞아. 그냥 주식시장이 초토화돼 버렸어요. 그러니까 대만이 그랬죠. 거의 뭐 이런 거 반대하는 분들이 네. 주식시장을 잘 이해를 못해요. 한국 시장은요, 이거 저는 시행을 해도 한번 해볼만 하다고요. 한번 뜨거운 것을 봐야 정신을 차리지. 세게 얘기하시죠. 네, 다 떠납니다. 이게 지금 이 상황에서는 과세를 하기 위해서는 이제 지금 역사가 깊은 유럽 시장에는 이제 자본 역사가 깊은 데 같이 공정한 시장을 만들고 여기 경쟁력을 키운 상태에서 과세를 해야지. 선제 조건이 있다. 네. 무조건 하지 말라는 건 아닌데 그 전에 선행 조건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네, 거예요. 지금 대한민국의 기업 이건 경쟁력과 아니다. 주주하는 이런 상황에서 네. 세금만 똑같이 물리면 네. 저도 똑같이 세금 낼 거면 알았습니다. 미국 주식하고 일본 주식 하겠습니다. 유태환님 의견도 들어볼까요? 네. 저도 당연히 세금을 최대한 줄이는 게 저의 찬성을 하지만 네.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증권 거래세도 꽤 내고 있어서 증권 거래세 관련해서도 세금 인하도 저는 찬성을 하고 있고 양도소득세는 여전히 냉철님 말씀하신 대로 양도소득세가 높아지니까 결국에는 연말로 갈수록 차익 실현을 하고 결국엔 그런 흐름들이 단기 투자 또는 이런 테마주처럼 들쭉날쭉한 그런 조금 시장에 좀 경향이 보이는 것 같아서 아마 폐지를 한다면 좀 더 장기적인 관점에서 좀 더 주식시장이 다소 안정화되지 않을까. 여기에다가 플러스로 이제 지배구조 개선, 이런 부분까지 준비가 된다면은 우리나라 시장도 굉장히 디스카운트 해소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견이 있으시면 저희 경주마에 올려주시면요. 그것도 반영해서 다음번에 제가 또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3월 마지막 주가 시작이 됐는데 이번 주에 중요한 일정, 우리가 알고 가야 되는 일정 좀 소개해 주세요. 예, 3월 30일 미국 4분기 GDP 금액이 확정치가 이제 공개가 되고요. 그래서 앞으로의 추계를 예측할 수 있는데 중요한 이제 지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4월 1일에 또 한 가지 이제 중요한 내용이죠. 바로 미국 3월 고용 보고서가 나옵니다. 네. 연준이 지금 고용은 안정됐다고 믿고 있는 상황에서 물가 자비에 나섰는데 만약에 이 통계치가 뭔가 흔들린다면 네. 그 기조에도 변화가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유로존 3월달 소비자 물가지수가 있습니다. 지금 전쟁 중에 유럽의 소비자 물가지수는 얼마나 폭증했을지 여기에 대한 관심도도 높은데요. 이것도 꼼꼼히 챙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일정 소개해드렸고요. 이 일정은 저희가 월, 화, 수, 목 방송을 하니까 그때 한번 핵심 사항들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주마와 함께 장 분석하시고 대응해 나가시고 성토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